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업계가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일반 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은행에 채무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미군 기지 이전이 본격 시작되고 대형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용산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술 혁신과 수출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통산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죠.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셉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기부 장관이 뒤늦게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뚜렷한 보완책이나 입장보다는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뾰족한 수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가 비상입니다. 사상 최초로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진 임금 결정을 놓고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토로합니다. 근로자보다도 못한 삶을 버티고 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영세 기업에 대한 고려는 일절 없었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여러 부작용은 온전히 영세 기업이 짊어져야 하는 숙제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기부 장관이 부랴부랴 나섰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고 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입니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보완책은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입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부터 이미 끊임없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요구해왔던 사항입니다. 실제 최저임금위원회 안건에 올라갔지만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묵살됐고 공익위의 역할이 무색하다며 거수기에 불구하다는 비판 여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한 꾸준한 목소리였던 카드 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담당 주무부처가 각각 나눠져 있고 국회와 조율을 거쳐야 하는 만큼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홍 장관은 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잘 돼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며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라고 부르짖지만 정작 정책으로 반영되는 실질적인 성과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 서민 주머니를 불려주겠다는 정책 의도는 좋지만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악순환에 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을 보호하고 대변해줘야 하는 중기부 장관은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 등 업계 울분을 예견하지 못한 걸까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와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는 일반 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은행에 채무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 채무 조정 요청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이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상각한 채권만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방안을 통해 일반 신용대출 채권도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당국이 나선 겁니다. 개인 채무 조정은 채무액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인 연체자를 위해 민간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가 나서서 도움을 주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 워크아웃이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단계에서는 대출기한 연장과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개인 워크아웃 기간에는 원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 크고 사채를 사용해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연체자를 위해서는 법원이 나서서 채무 조정을 지원해주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금감원이 내놓은 건 채무 금액과 기간이 불어나기 전에 대출자가 금융사와 채무를 조정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방안. 워크아웃에 가기 전에 대출자가 은행에 채무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가 이 요청을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강제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의 채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올해 안에 대출 약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예로부터 서울 용산은 뒤로 남산이 자리 잡고 앞으로는 한강을 흐르면서 풍수 지리상 최고 명당으로 꼽혔는데요. 최근 미군기지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대형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들어설 고급주택 나인원 한남. 보증금이 최소 33억 원에서 최대 48억 원이 필요합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5.5대 1. 약 7조 원의 자금이 청약에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조 500억 원에 팔린 옛 유엔사 땅에도 이에 버금가는 주거단지가 조성됩니다. 한남 뉴타운 일대로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고 대형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용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시작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은 연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60만 제곱미터가 넘는 용산의 중심부는 2027년까지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지난주에 거의 엄청 됐어요. 물건들이 금액이 높은데도 계속 계약돼버리네. 용산역 일대는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다시 진행됩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역에서 용산역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마이스 단지와 쇼핑센터를 짓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부 규제에도 용산구 아파트 값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만 6.72%가 올라 서울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도 1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남은 마지막 입지라는 특성도 있고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남 상부를 장기적으로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요. 다만 전문가들은 개발 사업이 장기간 이뤄지고 가격 급등락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리한 투자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정부가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와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도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술 혁신과 수출 다변화에서 답을 찾는 등 글로벌 통상 위기를 정면 돌파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정부가 기술 혁신과 신시장 개척에 속도를 냅니다. 오늘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기술 혁신, 신시장 개척의 계기로 활용하면서 통상환경 악화를 정면 돌파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 혁신으로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신시장을 개척해 수출 다변화에 나서야 언제든 닥칠 통상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세안 국가 등과 국가별 특성에 맞게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IT 강국인 인도와 4차 산업혁명 시대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인공지능, 전기차, 헬스케어 등 협력 거점을 만들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진출할 수 있도록 뉴델리에 혁신협력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베트남과는 태스크센터를 만들어 현지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센터엔 기술자문, 전문 기술 인력 등이 파견돼 제조업 역량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인건비는 한국의 40%에 불과해
섬유, 기계, 전기전자 등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합니다. 미얀마엔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미얀마 양곤 북부에 들어설 예정인 이곳엔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등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또 미얀마 상무부 내에 한국기업 전용 지원센터인 코리아 데스크를 설치해 현지 한국 기업을 지원하는 창구로 활용한다는 보관입니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와는 석유화학, 철강 등 기간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말레이시아와는 이슬람 음식인 할랄 시장 진출을 위해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오늘 서울엔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내리는 등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든든한 보양식 섭취도 필요한데요. 간편하게 먹는 보양식들이 초복을 앞둔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동현 기자입니다. 포장 상태 그대로 넣고 끓이기만 하면 삼계탕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이마저도 번거롭다면 전자레인지에 데워 바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한 끼 식문화에 맞춘 가정 간편식이 보양식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료 손질부터 조리 과정까지 손이 많이 가든 수고를 덜어주자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업체들은 잇따라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삼계탕, 추어탕 등 5가지 보양식을 새롭게 선보였고 농협도 생생 삼계탕 3종을 출시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최근 자체 브랜드를 통해 프리미엄 보양식 제품을 내놨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프랜차이즈 업체도 뛰어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거워 출시 일주일 만에 10만 개가 조기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데다 외식 물가 상승으로 절반값도 안 되는 간편 보양식 인기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장어, 전복, 민어 등 재료의 종류도 늘어나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바닷장어와 대구로 요리한 간편 보양식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신세계는 29일까지 다양한 보양식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롯데도 오는 22일까지 관련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잠시 정체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실적 시즌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큰 만큼 실적 전망을 기반으로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과 낙폭 과대주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조언합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미국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중국도 보복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부과안 발표 이후 양국 모두 추가 조치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혼란을 겪던 투자자들의 관심도 다시 우리 증시의 실적 시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변동성이 크지만 우리 증시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적다며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중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에 주목할 만하다고 조언합니다. 대표적인 외국인 매수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분기 사상 처음으로 5조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주도 외국인 매수 종목 순위에 다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은행주 중 실적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KB금융의 경우 지난해 2분기 있었던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면 순이익이 7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한금융지주도 작년 2분기의 일회성 이익인 1,158억 원의 비자카드 주식 매각 이익을 제외하면 올해 1,040억 원가량 늘어난 8,8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한 낙폭 과대주도 투자 유망 종목으로 꼽힙니다. GS건설의 경우 지난 5월 5만 1,60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4만 5천 원대로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2분기 영업이익은 175% 증가하는 등 꾸준한 실적 개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초 22만 7천 원까지 상승했던 GS홈쇼핑도 지금은 18만 4천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지난해의 일회성 이익으로 2분기 영업이익은 다소 감소했지만 모바일 채널 성장 등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4G보다 20배 이상 빠른 5G가 내년 3월이면 상용화됩니다. 5G 시대가 되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보경 기자가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본사에 다녀왔습니다. 경기장 한쪽에 설치된 64의 스마트폰.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버퍼링이 걸려 있습니다.
4G LTE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공간에서는 대용량의 동영상 콘텐츠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5G로 연결하자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4G에서는 속도의 한계로 인해 계속 일시 정지됐던 영상들이 끊김없이 재생됩니다. 제가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면 관제실에서는 경고 알람이 울립니다. CCTV가 찍은 영상이 실시간으로 관제실로 보내져서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초연결, 초고속, 초저지연의 5G 기술 덕분입니다. LTE보다 20배 넘게 빠른 5G.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어 자율주행과 VR, AR 등 실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5G가 되면서는 워낙 전과는 다른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많은 사업의 플랫폼이 될 겁니다. 네, 이 5G 시대에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장에 다녀온 이 기자와 5G 준비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현재 이통 3사의 5G 준비 상황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 국내 이통 3사는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장비 선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는 SK텔레콤과 KT가 과연 이 글로벌 시장 1위 업체인 중국 업체 화웨이를 선정할지 여부에 있습니다. 우선 4G 때도 화웨이를 사용했었던 LGU+는 5G 때도 화웨이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국내 5G 장비 시장을 중국 업체에 넘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SK텔레콤과 KT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화웨이 중에 어떤 장비를 도입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양사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화웨이는 높은 기술력과 30%나 싼 가격 경쟁력으로 국내 5G 장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가 지난 13일 처음으로 5G 기지국 실물을 공개하면서 시장 선도에 나섰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들어보시죠. 당사는 기술적 난이도가 더 높은 밀리미터 웨이브에서 초광대역, 초고속 5G 제품을 초소형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3.5기가 4G LTE 장비 상용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낮은 주파수에 대해서도 기술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날 김영기 삼성전자 사장은 이례적으로 이 기판까지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3.5GHz 대역의 장비에는 이 64개의 안테나가 들어가는 반면에 28GHz 대역의 장비에는 1000개가 넘는 안테나가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28GHz 대역의 장비에는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28GHz 장비를 상용화할 만큼의 기술력을 갖춘 삼성전자가 화웨이를 기술력으로 앞설 수 있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3.5GHz 대역에서 화웨이가 삼성전자보다 3개월 정도 앞선 기술력을 갖췄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또 화웨이는 보안 이슈가 있는데요. 이 통신 장비에 대해서 통신 장비를 통해서 주요 정보를 모아서 중국 정부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는 5G 시대에는 새로운 다양한 서비스가 쏟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 이슈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안정적인 플랫폼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삼성전자다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이 세계적으로 통신 장비 시장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네, 화웨이가 점유율 28%로 1위 사업자고요.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3%에 불과합니다. 국내 시장은 5G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될 것일 뿐만 아니라 전국망에도 최초로 깔릴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이 다른 나라에서도 5G에서 경쟁 우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이 화웨이가 한국 시장에 대한 공세를 거세게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시장을 발판으로 삼아서 현재 3%에 불과한 시장 점유율을 2020년까지 20%까지 높이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 통신 3사 CEO들과 만남을 가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유영민 장관이 통신 3사 CEO와 회동을 갖는데요. 이 자리에서 5G 등 통신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화웨이 장비 선정과 관련된 의견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5G 시대에 다가올 변화에 대해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중 영세 중소카드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 주기를 기존 결제일 이후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두 자릿수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수용할 수 없다며 카드 수수료 조정 등 부담 경감을 요구한 데 따른 겁니다. 대금 지급 주기가 짧아지면 영세 가맹점의 현금 흐름이 빨라져 경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업계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매입 심사 기간이 줄어 정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초 이미 한 차례 지급 주기를 당겼는데 올해 또 하루를 당겨야 한다며 부담이 얼마나 클지 등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당국은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해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 수납제 폐지도 검토 중입니다. 스타트 기업 타스 C&M이 지난 15일 충북 음성에 축산물 빙호숙성 처리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빙호숙성은 0도씨 이하부터 냉동 직전을 의미하는 빙온 영역에서 식품을 보관 및 숙성이 가능한 기술로 타스 C&M이 국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온도와 습도 등 외부 환경 변화 영향이 적어 세포를 살아있는 동면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공장과 사무동을 포함해 모두 860여 평 규모로 빙온 드라이아이스 생산실 등을 단계별로 계열화시켜 숙성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고객 수요가 많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부터 본격 생산과 출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나금융그룹과 근로복지공단이 오늘 오전 인천 청라에 있는 하나금융 통합데이터센터에서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은 하나금융이 대표 사업자가 돼 건립과 운영을 책임지고 하나금융과 인근 중소기업 임직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한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금융은 청라를 시작으로 앞으로 3년간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해 전국의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한 공동 직장 어린이집 확대 사업을 진행합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2020년까지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해 국공립 어린이집 등 총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취임 후 첫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권영수 LG U+ 회장을 주 LG 사내 이사 겸 기업 최고 운영 책임자로, 하연의 주 LG 부회장을 LG U+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1조 7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세종시 5-1 지역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2021년까지 만듭니다. 국토교통부와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오늘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시범도시 기본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잔액 기준 10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6월 코픽스가 잔액 기준 1.85%, 신규 취급액 기준 1.84%라고 공시했습니다. 중국 샤오미가 최신 스마트폰 홍미 노트 5를 한국에 정식 출시합니다. 출고가는 29만 9천 원으로 SK텔레콤과 KT를 통해 개통할 수 있으며 개통은 16일부터 차례로 이뤄집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입니다. 날씨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덥습니다. 밤사이에도 푹푹 찌는 찜통더위 때문에 잠을 청하기 어렵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도 1년 중 가장 덥다는 삼목더위가 시작되는 절기 초복답게 서울이 34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특히 울제는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방이 폭염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높은 기온의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불쾌지수도 높고요. 고기압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은 하늘에 가간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 이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한낮에 서울 34도, 수원과 춘천, 청주 35도까지 올라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 울진 37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광주 36도로 무척 덥겠습니다. 여기에 부산과 울산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해상으로도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물결도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서울의 낮 기온이 폭염 경보 수준인 3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